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배럴당 120달러를 찍으며 공포감을 키우던 기름값이요. 그런데 그 폭락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은 거의 끝났다. 매우 곧 해결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 순간 유가가 절벽처럼 무너졌습니다. TI 원유 기준으로 장중 변동폭이 무려 58달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이에요. 주식도 아니고 원유 가격이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는 건 시장이 완전히 공포 상태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유가 롤러코스터가 우리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한국은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물가, 환율, 성장률이 전부 흔들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유가 변동성의 원인과 배경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발언의 진짜 의도,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까지 전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정리해 놨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지금 유가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타임라인을 짚어봐야 합니다. 지난 주말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근처까지 치솟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원유 공급이 마비되는 거죠. 실제로 봉쇄 우려만으로 유가가 31%나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막힌 것도 아닌데 우려만으로 이 정도라는 게 얼마나 시장이 예민한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3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 나와서 전쟁은 마무리 수순이다. 매우 곧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발언 하나에 유가가 순식간에 10% 넘게 폭락했어요. 결국 WTI는 배럴당 84.94달러로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88.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기준 하루 하락률이 무려 6.56%입니다. 원유 시장에서 하루에 6%가 넘게 빠지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주식 시장으로 치면 서킷 브레이커에 버금가는 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달러에서 85달러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혼돈 상태라는 신호예요. CSIS의 클레이튼 시글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준 유예 기간이 지난 주말에 만료됐다. 그러면서 현재 일일 약 2천만 배럴 규모의 공급 부족이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일 2천만 배럴이면 어느 정도냐?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량이 약 270만 배럴 정도입니다. 한국 하루 소비량의 7배가 넘는 양이 매일 부족한 거예요. 이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유가는 언제든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진짜로 전쟁이 끝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유가 전략을 분석해보면 크게 네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유가 하락 유도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핵 위협 제거 후 유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건 미국과 세계 안전을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야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가 잡히고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니까요. 둘째, 러시아 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 해제를 시사했고 실제로 인도에 1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허용했어요. 셋째, G7 차원의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이 비축유를 동시에 풀면 시장에 강력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 검토입니다. 봉쇄 우려를 없애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겠다는 전략이에요. 뉴욕타임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오래된 게임이 돌아왔다. 석유가 다시 강력한 지정학적 도구가 됐다. 냉전 시대처럼 석유가 외교의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의 발언이 진짜 평화 협상의 신호인지 아니면 유가를 조종하려는 정치적 수사인지 이 판단이 앞으로 유가 향방의 핵심이 됩니다. BMO 자산운용의 비판 라이 매니징 디렉터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극단적 위험 요인 일부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결국 트럼프 발언으로 공포감이 약간 누그러졌을 뿐 중동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불안정성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패드로크 외환 전략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트럼프 발언은 압박받던 시장에 일종의 안도감을 제공했다고 하면서도 중동 분쟁이 실제로 완화되지 않으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정리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유가 하락이 일시적인 안도 랠리인지 진짜 추세 전환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장세에서는 결국 정보가 생명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육아 롤러코스터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나라입니다. 국제 에너지 무역의 약 23%를 한국이 차지하는 주요 수입국이에요. 게다가 국제 육아 거래가 전부 달러로 이루어지니까 환율 변동성까지 같이 맞는 이중고 구조입니다. 육아 상승이 한국 경제를 타격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와 인플레이션 악화입니다. 육아가 100달러 이상에서 장기화되면 수입 물가가 직격으로 오릅니다. 휘발유 가격, 난방비, 전기요금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 경제 성장률 둔화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육아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이상 하락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0.6%포인트 빠지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불황에 빠지면 우리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수출이 직격탄을 맞아요. 육아 100달러 장기화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에서 0.5%포인트 하락이 예상됩니다. 동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에서 1.6%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숫자가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미 2% 초반인 상황에서 0.5%포인트가 빠지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간신히 달리고 있는 자전거에서 바퀴 하나 바람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셋째,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에요. 금리를 내리자니 육아 때문에 물가가 불안하고 금리를 올리자니 이미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달했는데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미국 연준마저 육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못하면 한은은 더더욱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니까요. 실제로 환율도 날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육아 안정 소식에 장중 25원이나 급락하기도 했어요. 하루에 환율이 25원 움직이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수출 기업은 물건값을 정할 수가 없고 수입 기업은 원가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산업별로 어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취약 업종부터 보면 석유화학과 화학 업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나프타 같은 원재료 가격이 육아에 직결되니까 마진율이 바로 압박당해요. 전력과 가스 업종도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압력을 받고요. 항공과 해운은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면서 운항 원가가 증가합니다. 자동차 업종은 조금 다른 경로인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차를 덜 사게 됩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 수요가 확 줄어요. 반면 수혜 업종도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유가가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높아지죠. 한국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당정에서는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추경, 즉 추가 경정 계산 편성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이 나온다는 건 정부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석유 담합에 대해서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육아 급등기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금융시장 전체를 보면 3중 충격이 진행 중입니다. 주식시장부터 보면 증시가 하루에 6%씩 급등락을 반복하는 현기증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회피할 수 있어요.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널뛰기 상태고요. 채권시장도 불안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건 다시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동성이 왜 이렇게 심한 건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4가지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2천만 배럴이라는 거대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과민 반응하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공급 변화가 있어야 유가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정치인의 발언만으로 10%가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매매가 이 변동성을 증폭시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뜨는 순간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나가니까 변동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예요. 한국의 취약점은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그 결제는 달러로 하고 경제 자체가 수출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 환율이 오르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까지 꺾입니다. 3방향에서 동시에 타격을 받는 3중 취약 구조인 거예요. 이 유가 변동성이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역시 기름값과 물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가 도매가를 올리고 그게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증가합니다. 트럭 운송비가 올라가니까 마트에 진열되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배추 한 포기, 우유 한 팩 전부 다요. 거기에 전기료와 가스료까지 인상 압력을 받으면 가계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이건 다시 기업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물론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유가 100달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약세 시나리오, 유가 100달러 이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에서 0.5%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0.5에서 1.25%포인트 추가 상승합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용이 부진해지고 소비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강세 시나리오는 트럼프의 중동 중재가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80달러대로 안정화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 강세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이란과 미국 간 실질적 휴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G7 비축유 방출과 러시아 제재 완화로 공급이 확대돼야 합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합의까지 나와야 진짜 안정화가 가능해요. 솔직히 이 네 가지가 전부 실현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유가는 다시 급등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두 시나리오 중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동 분쟁의 실제 진전이 없이 지정학적 불확실성만 고조되는 중간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변동성 지속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가가 높든 낮든 예측이 가능하면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씩 널뛰기를 하면 재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환해지도, 원자재 선물 계약도, 제품 가격 결정도 전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 직접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포지션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방어적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석유화학, 항공, 해운 같은 유가 민감 업종의 실적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시고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 해지 전략을 반드시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자산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세요. 작은 금액 같지만 유가가 높을수록 할인 효과가 커집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지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화 예금 비중을 재조정해서 환율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환율 급등 시 자산 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동 분쟁의 실질적 진전 여부입니다. 트럼프의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나오는지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G7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는 러시아 원유 제재가 완화되는지, 네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결정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면 유가 방향이 확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주시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유가가 10% 넘게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팩트를 보고 포지션을 관리하고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 이란 공격 재개 징후든 유가 100달러 재돌파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